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가해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황완기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한중일 도시재생입니다. 본 심포지엄은 3국의 도시 재생은 각 방식과 내용에서 각자 특징을 보이는데요. 본 심포지엄은 중국 도시기획설계연구원, 일본 내각부, 국토교통부의 지원으로 3국 도시재생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여러분께 3국의 도시재생 동향과 대표적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TCS 미치가미 히사시 사무총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사무총장 미치가미입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베이징, 도쿄, 다카마츠, 부산 등에서 참석해 주신 발표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각지에서 참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중국 도시기획설계연구원, 일본 내각부, 지방창생사무국, 한국의 국토연구원 등에서 많이 협력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TCS는 2011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정부 간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한중일 3국 협력을 촉진시켜 왔습니다. 21개의 강요급 회의를 지원함과 더불어 민간 차원, 즉 비즈니스, 학술, 청소년, 지방, 언론, 문화 등의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면 방식의 한중일 회의와 교류는 거의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TCS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해 2021년은 TCS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다양한 기념 사업을 추진하고 3국 협력에 대해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사는 그 일환으로서 3국의 공통적인 절실한 과제인 도시 재생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도시 재생이란 쇠퇴하고 있는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일입니다. 노후화된 인프라의 재구축, 재해 위험 경감, 주거 환경 개선 등은 우리 한중일 3국의 많은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현재 코로나로 인한 지방 경제의 피해 상황도 심각합니다. 한편 같은 도시 재생이라고 해도 나라마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고 또 접근 방식도 크게 다르며 그 역사 그리고 컨셉을 이해하는 데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으니 더더욱 오늘과 같은 의견 교환이 더욱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지방에서 대도시로 쏠리는 인구 집중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지방의 인프라를 구축해서 일본 전체 활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을 1990년경부터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데 이를 지방 창생, 지방 활성화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는 지역 동네 차원에서 공동체가 쇠퇴하지 않도록 하고 오래된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동네에 활력을 주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대규모 개발을 통해 급속도로 진행된 도시화의 흐름이 안정화되고 이제는 발전의 질을 더 향상시키는 추구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각 국가의 도시 재생 트렌드와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 주실 겁니다. 지역 특성을 살리면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서 각 국가 한중일의 장점을 서로 배워나갔으면 합니다. 오늘의 이 논의가 유익하고 또 알찬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기획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김현수 회장님께서 사회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현수입니다. 오늘 TCS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움에
사회를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중일 도시재생의 동향과 사례라는 주제인데요. 사실 이 삼국은 수천 년 동안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면서 함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도시 정책이나 도시 재생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도시 재생은 2013년도부터 입법이 돼서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는 사실은 런던과 파리, 뉴욕과 같은 서구의 도시 재생을 많이 벤치마킹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역사와 문화, 또 지방 행정, 재정 제도에서 차이가 있는 그런 나라들보다는 우리 가까이 있는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나라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한편으로 우리의 그 도시재생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만 저희 6분의 발제자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각국에서 2분씩 오셨는데요. 처음 발제자는 그 나라의 도시재생 정책의 동향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브리프해 주시는 분이고, 두 번째 분은 케이스 스타디 10분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첫 번째 발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도시재생의 동향 소개를 해 주실 판시빈 중국 도시기획설계연구원의 도시재생연구소 부소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사회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교류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중국의 도시재생 상황에 대해서,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제목을 이렇게 오래된 이슈, 새로운 도전이라고 정했는데요. 이러한 제목 하에 현재 새 시대 중국의 도시재생의 새로운 결과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중국에게 있어서 이제 많은 중국의 중앙 정부의 문서에 보면 이 도시 재생이라는 단어가 자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시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고품질 발전, 도시 개발 방식 전환을 추진하는 이런 중요한 전략적인 조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 시기에 도시재생이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을까요? 현재 중국의 도시화 상황과 맞물려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현재 도시화 수준, 경제 수준, 경제 발전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코로나 시대에도 현재 60%의 도시화율을 현재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규모의 건설, 대규모 구축 건설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또 도시 문제 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화 속도가 완화되고 둔화되면서 질적 개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중국의 이렇게 기존의 그러니까 내실화 구축 건설 도시 재생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규모의 확장보다는 내실 개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션전이라든가 수저우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계속해서 퍼센트가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토지를 활용해서 도시 재생을 하는 경우가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십 년 동안 도시 재생에 있어서 중국은 과거의 이런 정치적인 단계와 조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소규모 도시 재생이 중심이 되었다면 점점 정부가 주도하는 도시 부동산 개발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제는 질적 개선, 양적 강화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에도 더 주목을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을 보면 많은 저희가 실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과 관련된 뭐 보호형 또는 재생형, 그리고 또 기능 전환형, 다양한 이런 그 경험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국토가 넓기 때문에 도시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뭐 상하이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강변 민강 지역에 도시 재생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종칭 지역도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강, 네 개의 그 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 재생을 실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경험 외에 제도 측면을 보면은요. 저희가 전국 조사를 통해서 보면 31개의 도시 중에서 그 31개,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한 확보한 문서 중에 31개의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제출한 도시 재생 관련 사업들의 문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약 90.3%를 차지하는 차지하는 것이 성급 정책 문서를 발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심천 지역 일부 도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도시 재생을 위한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그런 계획, 어떤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 재생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획, 설계, 컨셉과 작업 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기본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요. 또 기술 사양이라든가 관련 표준에 대해서도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또 도시 재생에 맞는 정책 메커니즘,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있어서도 현재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이게 저희가 주택건설부의 왕멍의 장관이 유명한 그 말씀이 있는데요. 도시 구조조정의 최적화, 품질 향상, 도시 개발 및 건설 방식의 변화는 도시 발전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 중심이 현재 주목을 받고 있고요. 사회성, 문화성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도시는 자기만의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죠. 어떻게 하면 이런 문화적인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도시 재생을 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다음이 시장성인데요. 시장성에서 도시재생 사업 방식이 정부 주도에서 진행하던 거에서 이제 민간 협력을 통해서 사회 단체, 대중 참여로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지속 가능성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각 국가 도시재생 제도 및 업무 체계를 각 분야별로 단계별로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작은 커뮤니티죠. 뭐 단지라든가 이런 커뮤니티 중심으로 해서 도시 재생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기능 단위별로 또 도시 재생을 진행을 하고, 점에서 선에서 면으로 계속해서 도시 재생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형성하고 도시군을 형성하고 국가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각 레벨에 따른 도시 재생 사업 내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께 새로운 동향과 실천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판시빈 부소장님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축약해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례 발표입니다. 북경 충류다제의 사례인데요. 주더동 중국도시기획설계연구원 역사문화도시연구소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중국의 도시 재생 사례 가운데 베이징 동청구 도시 재생 실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징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거리 또 골목 등 거리와 골목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렇게 거리 및 지역의 재생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는 이 몇 년 동안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총용 따지의 도시재생 사례입니다. 이 거리와 지역이라는 공간 속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로 옛 베이징의 대단히 중요한 지역에 대한 재생 사례입니다. 이것은 베이징 구시가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대단히 중요한 공간적인 축입니다. 문화자원이 정수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베이징적인 공간, 가장 복잡한 기능을 가진 지역입니다. 저희는 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은 재생사업 실시 내용, 그리고 실시 성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저희 지역 주민들의 참여 상황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리의 건축 특성들을 파악하고 또 전통에서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경관의 특징을 강조해 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지역의 그 경관 포지셔닝을 바로 황궁의 운치, 베이징 정취, 또 상업 도시의 면모, 수도의 풍모 등 다양한 모습으로 포지셔닝을 했습니다. 바로 전통에서 현대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다양한 스타일로 포지셔닝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건축물 이외에도 이러한 컨셉을 다양한 부분에서 구현했습니다. 바로 옛 베이징의 역사적, 문화적인 그 요소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설계 과정에 반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거리의 경관과 환경의 질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이 지난 몇 년 동안 저희가 대단히 중시해 온 점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활동에 불편을 끼쳤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 두 사진이 보여주는 것은 저희가 실시한 이후의 사진인데요. 왼쪽은 원래 있었던 그 차로와 또 인도의 모습인데요. 지금 저희가 개선한 다음에 이 보행로가 대단히 확대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의 설계에서도 몇 개의 그 구역을 나누어서 진행을 했는데요. 바로 그 도로변에 가까운 건축물 구간, 또 중간 구간, 통행 구간, 또 가로수 구간 등으로 나누어서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기능적인 구분을 통해서 거리를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측면은 저희가 거리의 재생에서 대단히 중시한 부분인데요. 교통시설의 배치 그리고 교통 환경의 최적화입니다. 지난 몇 년간의 노력을 통해서 또 교통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지역의 4 내지 5km 거리의 또 업태와 또 그리고 도로교통 또 공공교통 등을 분석하고 이를 합리화해 나갔습니다. 또 이에 대한 개선 의견들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차도 또 사람도 더욱더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지금 차도와 또 인도가 많이 그 겹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여기에서는 정비 전의 모습인데요. 사람들이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간을 재배치한 이후에 또 자전거나 혹은 또 오토바이 등 이러한 교통수단들도 좀 더 편안하게 통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의 시설에 있어서도 또 많은 그 여러 지주들을 하나로 모으고 또 계층화된 설계 방식을 채택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도로 조명이라는 교통 표지나 신호등이나 이러한 그 많은 기능들이 교차돼서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여러 지주들을 하나로 모으고 조율을 해서 이 거리 공간에 많이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던 지주들을 하나로 모으고 통합해서 이 4-5km 공간 속에 개조 이전 233개 정도였던 지주가 77개 통합 지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거리 기능과 활력을 제고했다는 점입니다. 비즈니스 유형이 다양하게 역사적으로 변화해 나왔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거리의 기능과 활력을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는데요. 우리가 강조한 것은 역사 문화적인
그 가치의 이용과 전승입니다. 또 역사문화 가치를 연구하고 공간을 보호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제시해 나갔습니다. 이 업태의 전환을 통해서 많은 개선 효과를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또 문화 속에서 경제적인 가치, 사회적인 가치를 발굴해서 또 경제 발전 모델의 전환을 실현해 나갔습니다. 또 새로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이러한 공간과 기능을 발굴했습니다. 여기 오른쪽의 사진들이 바로 오래된 그 상점들이 개조된 이후에 대단히 트렌디하게 변화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원래 그 저가형 그런 상점들을 또 유서 깊은 노포라든지 또 예술관 등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조를 통해서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동천구의 또 관광업도 크게 발전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거리는 그 이전에 대단히 혼란스러웠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또 재생 이후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이렇게 웨딩 사진도 촬영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의 상점들의 임대료 수준도 상승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진전된 이후에는 상당한 정도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개조 사업은 정부 그리고 저희 업계, 전문가들 그리고 대중들의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인데요. 저희의 이러한 모든 재생 사업 과정에서 저희 대중들이 적극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각종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일반 대중들이 이 지역의 거주민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충룡 의사당을 통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 지역 거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들이 중복돼서 나온 것들은 저희가 그것들을 우리 사업 과정에 반영하고 이를 실천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저희 팀은 또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문화 홍보 활동도 벌였습니다. 또 베이징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학생이나 또 도시계획 개발팀들이 저희와 접촉을 하고 또 연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문화유산 보호 등에 있어서 또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초등학생들도 저희 활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어린아이들의 참여는 우리 당시 참여자들을 크게 감동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나와서 많이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거리의 양측으로 점점 더 깊이 있게 그 거리 속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앞으로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 도시 재생의 내용과 그리고 또 효과, 대중 참여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략하게 동천구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도동 소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중국 측 발제자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질문과 토론은 다 6분 발제가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분은 일본의 발제자 두 분입니다. 노자와 치의 일본 도시재생의 동향 소개, 노자와 치의 교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한 5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자와 치에입니다. 그럼 일본의 도시 재생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1991년 버블 경제 붕괴로 1991년 버블 경제 붕괴로 부실 채권이 된 토지의 부동산의 유동화, 시대에 맞지 않은 역, 터미널 등 도시 인프라 구축, 도시의 국제력 강화 등 여러 가지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도시 재생을 키워드로 민간 주도형 개발을 추진해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도시 재생을 본격적으로 펼치게 되었습니다. 2002년에는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이 제정돼서 도시계획의 대대적 규제 완화와 금융 및 세제 지원 방안 확충 등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처럼 전국에서 수많은 프로젝트가 추진되었습니다. 국가의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의 인구와 땅값은 그 외 지역보다 크게 증가를 했고 건설 투자 노계획도 수도권은 약 8.6조 엔에 달해서 대도시 거점 지역에서는 큰 변화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도시재생 특징을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았더니 이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먼저 대규모 복합 개발형은 가장 전형적인 타입인데요. 오피스, 상업시설, 초고층 아파트 등의 대형 복합 개발입니다. 워커블 시티형은 근래 들어서 유럽, 미국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에 편안하고 걷고 싶어지는 도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컴팩트한 재개발형은 대형 집객시설을 만들어서 그 한 곳에 집중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심 시가지 전체의 균형을 중시한 이른바 컴팩트한 재개발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다음에 소개해 주실 다카마츠시의 사례는 지방 도시의 워커블 시티형과 컴팩트한 재개발형을 혼합한 선진적 도시 재생 사례입니다. 저는 도쿄 중심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복합 개발형과 워커블 시티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복합형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시부야역은 약 100년 전에 역이 만들어졌는데 그 후 역세권 발전과 함께 4개의 철도 사업자 위에 10개의 노선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노선을 신선할 때마다 역시설을 계속 추가했기 때문에 미로라고 핀잔을 받을 정도로 터미널의 이동 동선이 너무 복잡해서 사람들이 쇼핑하거나 즐기는 회유성이 떨어진다는 오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년에 한 번 있을 대대적 개조 계획을 시작해서 약 22년이 지나서 드디어 2027년 완성 예정입니다. 이 대개조 개혁의 특징은 대담하게 지역 전체의 리뉴얼을 하고 있는 점입니다. 특히 노후화된 역사 빌딩을 포함한 그 주변의 재개발 프로젝트를 동시 병행적으로 하면서 여러 철도 회사가 협조를 해서 노선의 이설과 지하화, 병렬화를 완수했고 또 철도의 운행 중단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치밀하고 난이도 높은 공사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철도 노선마다 저마다 달랐던 개찰구의 높이라든지 위치를 수평 방향으로 맞추었고요. 또 지대가 낮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번 코어라고 불리우는 에스컬레이터를 통한 수직 방향 이동 공간을 계획적으로 창출함으로써 환승과 또 사람들의 회유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으로 워커블 시티형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이케부쿠역 주변입니다. 이 사례 특징은 일본의 거대 터미널역 주변에 있는 공원과 도로 등의 열린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려고 하는 것하고요. 또 노후화된 공공시설의 리뉴얼과 도시 재생 기회를 잘 확보해서 역내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와 활동을 면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사무공간, 오피스 건물 밀집 지역의 낡고 어두운 이미지 공원을 도시의 거실 컨셉으로 리뉴한 경우가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휴식 공간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공원에서는 이 지역을 애니메이션 성지로 만들기 위해서 애니메이션 매니아들한테 인기 있는 카페를 만드는 식으로 리뉴얼하고 있습니다. 이 자치단체는 민간 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도쿄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젊은 여성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인구 감소가 심각화되었고 앞으로 자치단체 운영이 어려워질 소멸 가능성 도시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 결과 보시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모차를 끄는 육아인들과 애니메이션 매니아들이 찾아오는 도시로 되고 있습니다. 워커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노력을 일본에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자와 치에 교수님. 두 번째 사례 발표입니다. 반도 카즈이코 타카마스 도시건설국 부국장님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타카마츠시 도시정비국 차장 반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타카마츠시 도시재생을 주제로 두 가지 사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왼쪽에 있는데요. 왼쪽 JR 다카마츠역 주변의 재개발 사업과 또 하나는 다카마츠 마루가메 마치 재개발 사업에 대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JR 다카마츠역 주변의 재개발 위쪽인데요. 위쪽이 재개발 전, 아래가 재개발 후입니다. 다카마츠는 시코구라는 지역인데 혼슈와 연락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세토대교라는 다리가 만들어지면서 그 연락선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JR역 주변을 이제 재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 선포트 지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토네헤를 향하고 있는 곳인데요. 그리고 여기 성도 있습니다. 타마모 공원이라는 성인데 바다에서 해수가 들어오는 성입니다. 그리고 원래 다카마츠라는 그 시코구의 현관문이라고 불리던 곳인데요. 전체적으로 마을 활성화를 위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쪽에 있는 것은 사립대학입니다. 위쪽에 있는 것은 현립체육관입니다. 새로운 현립체육관이 건설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자연경관 그리고 원래 있었던 지역 고유의 자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지역 활성화를 위해 매력적인 경관 그리고 중심 거점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세토네는 세토우치 국제예술제라는 행사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 주 행사장으로서도 활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2020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탑10에 이 다카마츠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유일하게 이 다카마츠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썬포트 다카마츠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썬포트 지구에서 남쪽으로 500m에서 한 1km 정도 가면 그 마루가메 마치라는 중심 상점가가 있습니다. 예, 여기 그림처럼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 상점가는 400m에서 500m 정도 되는 아케이드인데요. 많은 상점가들이 물산 상점가들이 늘어서 있고 굉장히 활기를 띠었었는데 교외에 대형 점포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중심 시가지가 점점 쇠퇴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나서서
재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구역을 보면 A에서부터 G 구역 8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전체를 하나의 쇼핑몰로 구성을 하자. 이런 형태로 각각의 특징을 살려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주택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쇼핑을 할 수 있는 장소, 호텔, 여러 가지 이 구역 전체가 하나의 그 생활권이 될 수 있도록 또 방문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구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맨 끝 북쪽이 A 구역인데요. 사업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남쪽이 G 구역인데 현재는 핑크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C 구역의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의 건축 기준법 규제로 보면 보통은 건축의 사선 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위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밖에 건물을 지을 수 없었는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러한 사선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이라든지 도시 재생의 이런 규제를 완화를 함으로써 이런 형태로 추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토지 문제가 하나의 걸림돌이 되기 쉽습니다. 이 마루가메 마치 상점가에 있어서는 그 토지 소유자의 전원의 합의를 얻어서 토지와에서 토지, 건물에서 건물 이런 식으로 권리 변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토지 소유 형태는 종전 그대로 두고 그 토지 위에 오른쪽 빨간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 부분 정기 임차권을 설정해서 건물을 건설하는 이런 시스템 체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가격을 그 사업자의 권리 취득 가격에 반영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렇게 하면 대규모 건물을 짓지 않고도 사업 계획이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와 10페이지에는 각각 A 구역과 G 구역의 시설 건축물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층부의 상업시설, 복합상업시설, 쇼핑객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놓고 위에 고층부는 공동주택, 아파트를 병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컨셉은 여기에 살고 있으면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서 기존의 그 형태에서 변화를 주는 것이 바로 이 계획의 특징입니다. 또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런 상점가들의 사람들이 줄지 않았다고들 하는데 여기에 생활을 하는 분들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어서 11페이지입니다. 이 상점가의 통행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교외에 대형 점포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점점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A 구역과 G 구역의 재개발 사업을 시작한 이후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현재 개발 중인 다이코마치, 도기야마치 시가지 재개발 사업을 이미지화한 것입니다. 인구 감소를 내다보면서
지속 가능한 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기획하에 재개발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루가메 상정가에서 이 지역에 살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그 주거 시설들을 병설을 해서 앞서 노자와 선생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여러 가지를 융합한 그리고 도쿄와는 또 다른 지역 도시 특색을 살린 기획을 추진을 함으로써 특색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반도 가주익고 부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일본 발제자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도시재생 동향 소개를 해주실 박정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센터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연구원의 박정은입니다. 잠깐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대한민국의 이제 국무총리 산하의 연구기관으로 국토도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도시생 연구센터가 마련이 되어 있고 저는 현재 거기에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정책 변화 그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이라는 이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뉴딜, 도시생 뉴딜 정책의 시작과 지금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이 나오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쪽에 도시화율과 주택보급률에 대한 어떤 현황도 아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서 80년대 그리고 이 90년대 전까지만 해도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이제 완전히 다 전면 철거형의 개발 방식이 주를 이뤘던 때고요. 도시 외곽의 신도시 개발이 일반적인 도시 개발의 형태로 받아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부터는 이제 이런 대규모 전면 철거 재개발로 인한 어떤 피해로 주민들이 이제 세입자들이 내몰리게 되는 형상, 이런 현상들에 대한 어떤 부작용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전국적으로 인구가 이제 감소하는 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도시 개발의 패러다임도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이제 그런 여론들이 많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0년대부터 이제 그런 도시 개발의 어떤 흐름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는 사업들이 이제 활기를 띠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탄력을 받아서 2013년도에 우리나라에는 도시재생 특별법이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을 토대로 해서 2014년에 국가 선도 사업이라고 하는 국비 지원 사업을 최초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2016년도에 제2회째 선도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1년에 한 100개씩의 도시생 사업지를 이제 국비로 지원한다라는 이제 국정 과제가 채택이 되면서 매년 100곳씩의 도시생 사업들이 선정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눠드린 자료가 미리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떤 변화라던가 현 정책에 대한 어떤 한계점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2013년에 저희가 도시재생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같은 해 12월에 국가 도시재생 기본 방침이라는 것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이 어떻게 중요하고 그 안에서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내려놓은 방침이었고요. 도시재생법에 보시면 도시재생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도시재생법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도시개발법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대규모의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그대로 유지하는 채로 새로운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에 특화되어 있는 도시재생특별법이 새로 신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도시 내에 있는 도시 공간에 대한 정비를 하는
해당하는 수법별로 3개의 법을 크게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 사업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도시경제 기반형과 근린재생형 사업으로 구분이 되고 2014년도에 선도사업으로 13개의 사업지가 선정이 되었고 2016년도는 33곳의 사업지가 선정이 되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2가지의 사업 유형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선정을 해오다가 2016년도에는 기존에 있었던 근린재생형이 다운타운형과 레지덴셜형으로 구분이 되면서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화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해왔지만 어찌됐던 이 그동안의 재생 사업수가 이 도시가 쇠퇴하고 있는 속도에 비해서는 현저히 작은 규모이고 또 여전히 주민 참여들의 어떤 참여도 이런 거는 낮은 수준이라는 어떤 이런 시그널과 함께 2017년도에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도시생 뉴딜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 뉴딜 사업에서는 크게 핵심적이었던 게 이제 노후 주거지에 대한 정비와 일자리에 대한 개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린재생형의 유형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5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였고요. 보시는 것처럼 연도별로 세분화되어 온 사업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도시생 사업은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400여 곳의 도시생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들은 또 city.go.kr이라는 어떤 도시생 종합 포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은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한국의 사례 발표입니다. 부산시 영도의 사례를 배연한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영도 도시재생혁신센터 팀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배현한 팀장입니다. 예, 먼저 부산과 영도라는 지역을 소개할 수 있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사례지 한 곳이 아니라 영도 내에 위치하고 있는 3곳의 사례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시는 메인 사진의 이 부분이 영도이면서 가끔씩 한여름이나 기온차가 많이 날 때 이렇게 이제 한 번씩 해무가 만들어지는 흔치 않은 사진이라서 제가 메인에 한번 써봤습니다. 예, 앞서 국토연구원 박사님이 언급하신 내용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에 부분은 똑같은 법 내용이고요. 아래 부분은 이제 5개 유형을 설명한 내용인데 영도 내에는 첫 번째와 네 번째, 5번째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 뭐 각자 이제 번역을 따로 해서 단어는 다르지만은 아마 의미는 유사할 것입니다. 예, 영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섬이 영도고요. 이 영도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부산항의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내항의 조류가 완만해짐으로 인해서 최초의 개항장 이 부분에 이제 설정이 되고요. 그래서 부산항 전체가 부두로서 이렇게 형성할 수 있는 자연적인 조건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이제 흰 선이 이제 한국의 9단위 행정구역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영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섬이 하나의 9단위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 섬 안에 서민 조도가 있는데 이 섬은 이제 한국에서 유일하게 또 섬이 하나의 대학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예, 바다에 위치하고 있는 것과 맞게 한국해양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1881년도 지도인데요. 개항 후 몇 년 뒤 현재 영도의 모습입니다. 영도는 개항 이전까지 뭐 목마장이라든지 육송조림지라든지 뭐 이러한 역할을 한다든지 혹은 영도는 또 특이하게도 이제 뭐 고구마가 최초로 재배된 곳이면서 최초의 조선소 도크가 있는 곳, 최초의 도계식 연육교인 영도대교가 있는 곳 등 특이한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1920년도 영도 전경 사진인데요. 1920년도까지만 해도 자연경관이 대부분이었던 영도가 개항 이후 원도심과 가까운 입지로 인해 가지고 각종 원도심을 지원하는 공업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한 이제 한국 전쟁 때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많이 몰리면서 영도 지역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수직적으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당시 부산은 계획 인구가 30만이었는데 수년 만에 100만의 도시로 만들어졌고 보시는 바와 같이 수십 년 만에 이러한 경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 영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가지 사업의 유형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선정된 연도 순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사례지는 대통전수방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참고분들을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요. 예, 사진에서 보여지는 이 일대입니다. 예, 이 일대 중에서 이 지역에 이제 100년이 넘는 전통 시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요게 큰 공장이 하나 있었고요.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이 시장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제 계획 초기에는
조사해서 이 시장 안에 계획 초기 조사를 해보니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전통을 이어서 내려오는 제조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3대째 내려오는 어묵집이라든지 60년 된 두부집, 칼, 국수, 양복점 등 전통 제조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통 제조 기술과 새로운 전수자, 창업자를 연결해주는 전수방 개념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요 같은 한자권이라서 현자로 적어봤습니다. 요 두 번째 통자라는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교류라든지 네트워크 연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즉 사람과 기술을 연결하고 지역의 연결을 통해서 상업 및 주거 지역을 재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묵이라든지 두부라든지 국수라든지 전통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장인들과 신규 사업자들을 연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교육 과정은 3개월 동안 이루어지고 참가자들은 소액의 참가비만 제공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무상교육으로 진행을 합니다. 마지막 교육 단계에서는 실제 지역 내 공실 점포를 활용을 하여 전수받은 시제품을 제작하고 이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비자 품평회를 진행됩니다. 기술 교육과 함께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 등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주요 프로그램 중에 이제 플리마켓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M마켓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공장 지붕이 이제 이렇게 톱니바퀴 지붕으로 이렇게 모양이 M자 모양 같다고 해서 M마켓이라고 부르고요. 앞서 사진에서 본 창고군 중에 한 동을 매입하여서 일정 기간 동안에 축제와 함께 판매를 하는 이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역의 전통적 상품과 더불어 이제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셀러들과 같이 이제 운영을 했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젊은 셀러들은 판로를 열어주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새로운 트렌드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M마켓은 2015년도에 일 방문객이 500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이틀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1만 5천 명 정도로 이제 늘어났습니다. 이제 전통시장을 이제 기반으로 하여서 지역 여건의 그 다양한 주체들이 역할과 기능을 교류하고 이를 통해서 상권을 활성화하고 또 도시재생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체인데 대표적인 프로그램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베리베리구 봉산 마을입니다. 여기는 이제 위성 사진으로 볼 때는 이제 그냥 2차원적이기 때문에 평지로 보이지만 경사도가 20% 이상 넘는 고지대 극경사에 위치한 주거지역입니다. 이제 앞서 본 사례와는 사업 유형이 다릅니다. 이번 사례는 주거지 정비가 주요 목적인 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이제 과거 조선업 현장 근로자들의 주택지였습니다. 이제 조선소가 경기가 침체되고 이제 그 주거 환경이 열악해짐으로 인해서 이제 공폐가가 다수 발생을 하는데요. 뭐 현황에서 보시는 대로 400채 중에 이제 87곳의 유휴공간이 이제 생성이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제목이 베리베리구 봉산마을인데요. 그 앞에 베리와 뒤에 베리가 한국어로 이제 발음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공모 사업에 선정하기 위해서 이제 언어적으로 좀 재미를 가하기 위한 것 같고요. 어쨌든 한 곳의 베리는 베리굿의 베리고 다른 곳의 베리는 이제 딸기할 때의 베리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빈집이 없는 동네를 조성하는 것으로 빈집을 통한 프로그램 사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이제 활용한 사례로 비어있는 상가, 폐가 활용을 하여서 텃밭이나 블루베리 농장, 게스트하우스, 카페, 농장 등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또 다른 비어있는 집의 일부는 공모 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다양한 크리에이터라든지 청년 창업자들을 선발하여서 내어주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일정한 과정을 통해서 선발이 되고요. 임대료 등은 내지 않지만은 내부의 이제 인테리어 등은 자부담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은 배를 만든다거나 도자기, 건축학교, 칵테일 체험하는 지역 크리에이터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규모 필지들을 합의를 하여서 이제 부산에 있는 주택을 짓는 공공기관에 위탁을 하여 청년 임대주택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그 계획은 이제 마을 주민이나 입주단체 등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코워킹 스페이스를 활용하려고 이러한 계획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뭐 공공에서 진행을 하기보다는 뭐 대부분의 그 한국에서 진행된 도시 재생 사업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빈집은행이라고 하여서 이제 지역의 빈집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빈집이 어떻게 있는지 그런 사이트를 구축을 하여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현재 입주하고 있는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채팅창이 지금 좀 안 보여서 채팅창을 잠깐 좀 키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세 번째 사례지는 영도 대평동 일원입니다. 대평동 일원은 중소형 선박을 수리하는 곳입니다. 선박 수리 과정 중에서 이제 배 바닥에 붙어 있는 이물질이라든지 녹 등을 제거하고 다시 도색을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작업을 이제 기계적인 장치로 하는데 이전 시대에는 기계적인 장치가 없어서 일일이 손으로 망치로 이런 거를 깨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때 망치로 배 바닥을 두드릴 때 이제 깡깡깡깡 하는 소리가 들려서 현재는 이제 한국에서는 깡깡이 말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깡깡이 작업 외에 여러 가지 선박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선박을 육지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올려야 합니다. 선박을 육지로 올리기 위해서 육지에서부터 물속까지 이렇게 긴 기찻길 같은 게 있고요. 이렇게 기찻길 위에 이제 대차라고 하는 선박을 올리는 이러한 수레 같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런 대차가 물속으로 들어가면 선박이 대차 위에 고정될 수 있도록 예인선이라든지 잠수부가 조정을 하고요. 이후에 이제 도크마스터라고 하시는 분이 와이어를 통해서 이 선박을 완전히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선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조선소들이 바다 쪽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시설을 갖춘 조선소들이 이렇게 바다 쪽에 총 12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도색 작업이라든지 엔진, 스크류, 전기 설비 등을 에 대한 부품을 지원하는 공업소 등이 이제 조선소 뒤편에 이제 581군데가 위치하고 있고요. 한 3,736명의 근로자들이 이 지역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대상 지역이 특별한 것은 이제 대한민국 근대 조선 산업의 최초의 발상지이며 1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도 현재까지 도심에서 이러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근에 있는 뭐 자갈치 시장이라든지 부산 공동어 시장 등의 수산업이 이제 활발해지고 수산업의 부흥과 함께 조선업도 부흥을 같이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7, 80년대에는 이 지역이 부산에서 세금을 두 번째로 많이 내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싱가포르, 뭐 중국 등 경쟁 국가에서 이러한 경쟁 기술력이 올라가게 되고 경제 구조 변화로 인해서 수리 조선 산업이 침체를 하게 됩니다. 이제 국가에서 정하는 세태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이 되어버렸고요. 실질적으로 지역 경기를 이제 표시하는 지표도 점차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환경이라든지 인권 등 이런 가치들이 높은 데에 비해서 아주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서 아직도 환경 오염이라든지 근로자들은 아직도 근무 조건이 이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설계도가 없이 이 지역의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부품을 만들어내어서 뭐 배를 이제 수리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다음 세대가 이제 전수할 수 있는 인력이 유입되지 않아서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직도 이제 장부 같은 것으로 이제 기록을 하는 그러한 낮은 정보화 수준으로 인해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이제 100년이 넘는 현재까지도 수리조선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쇠퇴하고 있는데 그냥 이런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적극적인 좀 처방이 필요한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수리조선 산업지역을 중심으로 국가도시재생 유대사업 공모에 신청을 했고 2019년도 하반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계획의 배경 외에도 IMO라는 제사기구에서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서 선박 개조 시장이 새롭게 이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항의 미세먼지라든지 뭐 대기 오염, 저희 뭐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매연 저감 장치라든지 또 외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물에 의한 그 내항의 그런 그 유해 생물들을 뭐 차단하기 위해서 여과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개조 시장이 앞으로 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업의 큰 방향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수리조선과 관련한 기술을 고도화하는 연구센터를 만들고요. 연구센터에서 개발되는 기술을 실습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선박을 만드는 현장기술센터를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운영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지역 민, 선원, 산업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센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좀 더 확보가 되거나 청년들이 유입이 되면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까지 조성하는 임대주택 사업까지 건설합니다. 그 다음은 이러한 계획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부분입니다. 이 지역 자체가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바로 맞은편 시장이 저희 남포동 국제시장 등의 관광지역과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관광자원들이 아주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입항하고 수리하고 검사를 하는 2주간의 시간 동안 배가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시간 동안에 그 선원들하고 이제 그 커스터머들은 이제 주변 관광을 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더불어 이제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영도에 이제 혁신지구라고 하여 조선해양 관련 기관이 많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이센터하고 부산시하고 이제 그러한 기관들과 협약을 통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현재 협력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대학교도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많은 인재들을 그 교육을 하고 이제 양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뭐 넘어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Q&A 시간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배연한 팀장님 감사합니다. 한국 부산 영도의 사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만 3국의 도시재생 정책 동향과 사례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매우 긴 역사가 있고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이 6분께 제가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 또 현재 우리 온라인으로 한 150여 분이 지금 접속을 해서 굉장히 그 관심 깊게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시재생에 대한 이 3국 국제 세미나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방증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여기 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코로나 방역 때문에 집에서 줌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1년 전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어떻게 강의를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는데 지금은 학생이나 저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사이에 있었던 변화가 과연 도시재생에 도시정책에 어떤 변화를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뉴 밀레니엄의 시작이 2000년도가 아니고 2021년부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각 분야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언택트 라이프 스타일 또 거기에 따라 엄청난 이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대도시로 들어옵니다. 수도권으로, 서울로, 도쿄로, 베이징으로, 상하이로 들어오면서 지역 격차도 커지고 이 대도시는 도시 문제, 주택 문제를 겪고 또 인구가 빠져나가는 중소도시들은 또 소외 문제를 크게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 3국의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3국의 정책 동향을 말씀해 주신 세 분께 이 포스트 코로나 도시정책, 도시재생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좀 청해 듣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2분 정도 안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탄시빈 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제 생각에는요, 이 코로나가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요. 어떤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여러 가지 정책이 있고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것도 계속해서 개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도 있죠. 첫 번째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도시 재생에 있어서 코로나가 사람을 더 관심을 갖고 사람의 그리고 커뮤니티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어떤 재해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뭐 홍수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됐다는 점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도시의 이런 회복 탄력성을 늘릴 수 있을까, 높일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가 이런 코로나 대응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발전 예, 그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모든 한중일 세 나라에 모두 이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도시의 경제, 사회 또 앞서 얘기하셨던 일본, 한국과 같은 이런 경제 발전, 지속적인 발전과 결합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제 간단한 견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노자와 치혜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일본도 마찬가지로 인구 문제 또 다양한 기능이 집적화된 그 도시 그 자체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코로나의 위협이 있었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도시 재생의 정책도 기존의 방향성에서 크게 변화하는 그러한 변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해서 온라인을 통한 근무 방식에 대한 의식, 가치관의 변화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이동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근린 생활권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폐허라든지 빈 그런 가게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구사한 도시 서비스를 위한 기반 구축, 또 규정 정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국토 안에서 또 분산화, 여유 공간을 제대로 그 주제를 다 선정해서 지금까지는 도시냐 지방이냐 이런 구분 생활이었는데 도시도 지방도 온라인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근무를 할 수 있고 어떻게 또 생활할 수 있는지 이걸 중시한 도시 재생 계획이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정은 박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저희 도시생 사업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주민 참여이고 주민의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올해 이 사업들을 하면서 작년에 사업을 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사실 이런 주민 역량 강화에 대한 사업들이 전면적으로 스톱이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면적으로 거의 대면 방식으로 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에 이 도시생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모이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집합이 금지되고 이제 하면서 이제 모든 이런 역량 강화의 방식이 IT를 활용한 방식,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도시생 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민들이라던가 그다음에 지역 활동가, 지자체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자료들을 이제는 더 이상 세미나 방식보다는 이제 동영상 방식으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한다던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소외될 수 있는 소외계층이라던가 고령계층에 대한 어떤 기기 지원, IT에 대한 지원 부분이 새로운 이제 과제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쇠퇴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감염병이 만약에 확산될 경우에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아무래도 더 취약한 계층이다 보니 그로 인한 감염병으로 인한 영향이 좀 더 타격이 클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여론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 이런 곳에서 특히 많이 사용하시는 공동 이용 시설 이런 것들이 이런 감염병이 터지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이용 형태라던가 앞으로 이런 곳에 대한 공동 이용 시설의 설계는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올해 이제 새롭게 많은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 임팩트라는 큰 충격이 각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것도 어떻게 대응하는가? 또 각국이 조금씩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면은 이 생활권, 커뮤니티, 로컬 생활권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커졌다. 도심에 있는 대형 상권은 좀 위축되더라도 주위에 있는 커뮤니티, 로컬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레질리언스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지고 있다. 또 탄소 저감 문제에 대한 관심이 아마 포스트 코로나 도시 대생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3국이 함께 공동의 관심사를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케이스 스터디를 해주신 세 분께 간단한 질문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먼저 그 중국의 주도둥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그 오랜 역사 지구의 환경 개선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까 충룡 카운슬인가요? 충룡 워크숍 같은 거 굉장히 다양한 주민 참여의 케이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 관심이 높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넘어가서 과연 그 굉장히 고치기 어려운 역사 문화 보전 지구를 리디자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하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반도 카즈이코 부국장님께 그 포트 재생, 항만 재개발에 대해서 이 항만이라는 곳이 사실은 굉장히 이해관계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펙처, 코가와 프리펙처도 있고 또 다카마츠 시티 기초자치단체도 있고 그다음 포트 오소리티, 포트 기구도 있고 그다음 이제 민간 투자 회사도 있고 이러한 기관 간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해결하고 갈등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고요. 세 번째로 부산 영도 배연한 팀장님께는 한국은 이 수도권 일국 집중, 서울로 일국 집중이 굉장히 심한 사회적 문제로 대우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 1년을 겪으면서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수도권으로 오고 있어서 또 그 충격이 가장 큰 도시가 바로 부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한국의 중화학공업,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이 몰려있는 곳이 부산 이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도시 재생도 이런 문제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그 배수리 산업이라는 것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노력과 중앙정부의 지원과 좀 포커스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센터장으로서의 입장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 2분 정도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회자님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질문을 하신 것이 총용따지의 총용대로의 도시 재생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이 전반적인 재생 사업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말씀이셨는데요. 첫 번째, 이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강조한 것이 이 거주민들의 전면적인 참여였습니다. 두 번째는 전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형식을 통해서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전 과정에 걸친 참여를 보자면 우선 처음 시작 단계에 문제를 발견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거주민들 간의 소통을 중시했습니다. 공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관련된 대단히 작은 문제들부터 주목했습니다. 문제를 사전에 조사 연구할 때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1차 방안을 제시를 했을 때 지역 주민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 과정에서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도 그랬습니다. 각 가구들을 모두 모아서 이러한 실시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물론 이런 현장을 매일 오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주민들이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 적극 연구하고 합리적으로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형식을 통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뭐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방법만 썼는데요. 더욱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회 발전 상황 속에서 소통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용따제의 그 앱을 개설을 해서 그 지역 공무원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또 커뮤니티에서 자연스럽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소개했습니다. 출근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앱을 통해서 또 자기 그 가구마다 가정 내에 모든 구성원들이 의견을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 앱의 기능은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커뮤니티의 어떤 시설에서 문제를 발견을 했을 때 또 간단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이런 앱에서 문제를 피드백을 주는 방식을 통해서 의견을 모두 한데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과 함께 토론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연구해 나갔습니다. 또 전문가를 초대해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해 나왔습니다. 또 아울러서 다른 형식도 많이 채택을 했는데요. 방금 저의 소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경선 대회, 어떤 대회 같은 것을 열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좋은 의견을 듣는 그런 활동도 했고요. 전국적인 규모의 어떤 대회도 개최를 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 재생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다카마츠항, 일본의 중요 항만은 국가라든지 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토네리에는 페리도 많이 있는데요. 그 페리는 민간 사업자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시 측과 항만 측이 서로 자기 영역 다툼이라든지 항만을 활용한 그 재생이라는 것이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카모츠 썬포트를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여러 우여곡절들을 겪고 있고 현재도 아주 매끄럽게 진행이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행정 쪽에서 점점 자금을 투입했던 그런 시대에서 조금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역 자원 그리고 민간의 힘을 활용하면서 진행을 함으로써 지역에서 관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플랫폼이라고 할까요? 그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함께 지역 재생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카마츠 선포트 지역에 있어서도 그런 방향으로 점차 옮겨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민간 활동도 도입을 하면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전환을 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현한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그 질문이 이제 수리조선 산업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제 전공이 사실은 이제 도시공학 전공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사업 유형이 이제 경제기반형이다 보니까 그 사업 유형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은 수리조선 사업을 현재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조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제 배도 자동차처럼 정기 검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의 연식에 따라서 뭐 1년짜리 검진, 뭐 2년 혹은 5년짜리 검진이 있던데, 이 검진을 안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지금 한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선박이라든지 영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라든지 다른 외국 선박까지 들어오는 지역인데, 이 수요가 현재에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 선박이 없어지지 뭐 줄어들고 있는 추세기는 하지만은 이 수요를 어디선가는 이 수요를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그 지역이 한국에서 이제 어느 지역에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일단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영도라는 지역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수요를 조금 감당해 줄 수 있고, 특히 영도는 또 기술력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또 자갈치 시장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의 수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또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리 조선을 하는 지역을 계속 유지하는 방향이 어떨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일단 이야기를 드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향후에 앞으로는 이제 그런 그 현재 수리 조선과는 다르게 환경적으로 좀 더 개선이 계속되는 방향으로 이제 수리조선 산업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단계를 현재 이제 그 뉴딜 사업이라는 마중물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기술 지원을 해주고, 그로 통해서 산업을 좀 고도화하자는 것이 두 번째 저희의 목표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업을 2019년 하반기에 선정되고 작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조선해양 전문가,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다른 전문가, 조선해양 쪽의 전문가도 모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도에 위치하고 있는 혁신지구의 여러 가지 해양 관련한 기관들에 있는 전문가분들과 계속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저희가 계속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차근차근 좀 진행이 되어서 좀 어느 정도 성과를 했을 때 교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해주셨으면 제가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아직까지는 저희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배현한 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지금 많은 온라인 접속자들이 지금 경청하고 계신데 한두 분 또 의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그 전에 먼저 미치가미 히사시 TCS 사무총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카마츠 씨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마루가미 마치의 재생, 이거는 관주도가 아니라 그 지역의 상점가가 아이디어를 내서 주도해왔다는 대단히 특징적인 흥미로운 사례인데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그 현지의 위기감, 문제의식, 그거는 아마 여러 도시, 지역이 안고 있을 텐데, 그게 단순한 문제의식뿐만 아니라 실제로 계획으로 연결된 계기가 뭐가 있었나요? 발표 안에 있었던 그 아이디어 그 자체가 좋았는지, 아니면은 비즈니스 사업 민간 쪽에서 뭐 자금 투입이 있었는지, 중앙 정부에 뭔가 투입한 게 있는지, 도시 계획으로 연결된 계기가 있었으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도 카주이코 부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반도입니다. 그 점프해 나가는 하나의 계기라는 것은 상점가의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가니와라 이사장이라는 이사장이 계셨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강한 리더십이 있어서 한 40년 정도 전부터 상점가를 재생시켜야 한다라는 강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이런 스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역 사람들과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관된 것은 지역이 주도해서 이런 위기감을 갖고 추진을 함으로써 오사카라든지 그런 다른 우리만의 상점가를 계속 유지해 나가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거기에 행정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지원 제도를 활용을 해서 백업을 해준 결과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6분의 발제와 또 질의와 응답이 있었습니다. 혹시 온라인 참여자 중에 어떤 질문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자, 여기 이제 역시 그 코비드-19 이후에 어떻게 이제 도시재생이 변화할 거냐, 또 지하 공간 개발에 대해서 또 도시재생에 어떤 서제스션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우리 발제자들께 따로 메일링을 드려서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아마 많이 지나서 좀 이렇게 더 이상 질의응답할 시간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긴 역사와 스펙트럼이 넓은 도시재생에 대해서 1시간 10분 남짓하게 하려니 좀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재생이라는 공동의 현안을 두고 3국이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갈 건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자님 감사합니다. 연설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가 각층에서 각계의 각도에서 우리가 더욱 주목할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 영역에서 3국이 더욱더 많은 교류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TCS 강도호 사무차장님께서 폐회사 해주시겠습니다. 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의 강도 사무차장입니다. 전 지구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일본의 내각부 지방창생사무국 그리고 한국의 국토연구원, 중국의 도시기획설계연구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오늘 처음으로 한중일 도시재생 심포지엄이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국의 도시재생 정책과 모범 사례를 진지하게 또 열정적으로 소개해 주신 삼국의 발표자와 사회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삼국은 잘 아시다시피 도시의 시대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지역 균형 발전, 또 특히 신도시 확충과 재개발, 기존 노후도시의 재활성화라는 공통의 시대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서 삼국은 이미 상당 기간 도시재생 사업의 법 제도적 틀을 구비하고 전국적 규모로 추진해 오고 있고 또 각 도시의 특성과 배경을 최대한 장점을 또 최대한 활용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또한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삼국이 취한 대응한 그런 최신 정책 동향과 구체적 사례를 의미 있게 공유하였습니다. 이번에 소개된 한국의 부산시 영도 지역 그리고 일본의 타카마스역 주변과 마루가메 마치 쇼핑 아케이드 그리고 중국의 북경 총융 따제 사례는 매우 인상적이고 또 영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국의 국민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2030은 인류의 보편적 문제, 지구 환경 문제,
경제, 사회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17가지의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1번째 목표가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실현 목표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전문가님들과 그리고 또 시청자님들의 손에 그 미래가 달려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중일 삼국협력사무국은 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삼국 지도자들의 높은 비전에 따라 2011년 9월 서울에 설립된 삼국 정부간 국제기구입니다. 올해는 TCS 설립 10주년이 되었습니다. TCS는 삼국 정부와 국민의 공동의 자산으로서 새로운 10년을 향해 정부 간 협력 메커니즘을 지원하고 국민 간 교류 협력의 플랫폼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10주년 계기 도시재생 심포지움이 개최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하며 계속해서 삼국의 관계 기관의 지도하에 발전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심포지움에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존경하는 전문가님들과 또 시청자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들었듯이 한중일 언어를 아주 아름답게 잘 통역해 주신 모든 분들께 통역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차장님의 폐회사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중일 도시재생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민으로서 우리가 도시재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의를 마치기 전에 간단하게 한중일 삼국 협력 사무국 TCS의 10주년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를 소개하겠습니다. 4월 27일 화요일 한중일 국제포럼 IFTC가 열립니다. 그리고 사진전이 같이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오셔서 경제 문화에 대해서 미래 10년의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역시 온라인으로 방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4월 19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저희가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5월에 저희가 정치, 경제, 문화에 관련된 한중일 3국 세미나를 계속해서 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SNS, 페이스북, 위챗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꼭 다시 뵙게 될 그날을 기대합니다. 예, 저희가 함께 단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